이 늙은이는 사람이 아니라 빚덩어리요. 당장 끌고 가시오. 곡물상 주인이 병든 노인을 짐짝처럼 내던진 날. 남편을 잃고 홀로 살던 24살 과부 순이는 갚지 못한 빚 대신 그 노인을 떠안았습니다. 미음을 끓여 먹이고 등창을 닦아주며 3년, 노인은 순이를 딸처럼 순이는 노인을 아비처럼 여기게 되었지요. 어느 봄날 비단 도포의 사내가 가마를 끌고 마을에 나타나 내 아버지를 모시겠소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가 진짜 아들이라면 병든 아비를 왜 남의 곡물상의 종으로 넘겼던 걸까요? 오늘도 옛날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산등성이마다 진달래가 연분홍물을 들이던 봄날이었습니다. 충청도 어느 산골 마을, 논한 떼기의 밭반. 떼기가 전 재산인 작은 초가 한 칸에서 박순이가 부엌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지요. 나이 24 허리까지 내려오는 머리를 하나로 질끈 묶고 소매가 해져 올이 풀린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진 얼굴에 햇볕이 남긴 그을음이 짙었고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촘촘히 박혀 있었지요. 남편 박치수가 병으로 세상을 뜬 것이 이태 전이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초가 한 칸과 빚뿐이었지요. 부엌 솥뚜껑을 열면 바닥에 눌어붙은 밥풀 자국만 손톱 끝에 사각사각 긁혔고 쌀독은 손바닥으로 쓸어봐도 쌀겨 부스러기 여자알이 전부였습니다. 장독대 앞 된장 항아리는 반쯤 비어 숟가락이 바닥을 긁을 때마다 텅하고 울렸지요. 그래도 순이는 그 된장 한 숟가락을 물에 풀어 국을 끓일 때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국은 잘 됐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으나 빈 방을 향해 던지는 그 한마디가 이 여인이 하루를 버텨내는 방식이었지요. 순이의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자갈밭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콤이 자루를 쥘 때마다 손금 사이로 갈라진 살갗이 벌어졌으나 그 손으로 흙을 한 줌 쥐면 씨앗이 살아날 자리가 만들어졌지요. 밭이랑 사이에 심어둔 콩줄기가 겨우 새끼손가락 한 마디만큼 고개를 내밀고 있었는데 순이는 그 여린 줄기 옆에 쪼그려 앉아 흙을 북돋아 주며 제 자식 다루듯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날 아침 순이는 집을 나섰지요. 밀린 곡식 삭슬 깎아보겠다며 조판석의 곡물 좌판을 향해 반나절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허리춤에 묶인 빈 주머니가 걸을 때마다 펄럭거려 그 소리마저 궁색하게 느껴졌지요. 마을 어귀를 벗어나자 장터 쪽에서 소름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조판석의 곡물 좌판은 장터 한복판에서 가장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요. 곡식 자루가 담처럼 쌓여 있었고 그 뒤에서 주파나를 튕기고 있던 사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마에 기름기가 번들거리고 입꼬리에는 늘 웃음이 걸려 있었으나 그 웃음이 눈까지 올라간 적은 한 번도 없었지요. 오, 박서방네 마누라. 오래간만이구먼. 조판석이 주판을 내려놓으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곡식 싹 거느로 왔습니다. 순이가 허리를 깊이 숙이며 입을 열었지요. 작년 가을 빌려간 것 올 수확 때 갚겠다 했는데 형편이 여의치 않아 품삯이라도 먼저 쳐주시면. 말끝이 흐려지자 조판석이 품 안에서
누렇게 바른 빈 문서를 꺼내 순이의 코앞에 펄럭 펼쳐 보였습니다. 품삭씨, 이자도 안 되는 걸 모르나? 조판석의 손가락이 빈 문서 위의 숫자를 톡톡 두드렸지요. 순이의 눈이 그 숫자를 따라가다 멈추었는데 작년보다 불어난 액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의 어깨가 한 치씩 내려앉더니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지요. 조판석이 빈 문서를 접으며 목소리를 한 톤 낮추었습니다. 한 가지 방도가 있긴 하지. 순이가 고개를 들자 조판석이 좌판 뒤쪽 헛간을 턱짓으로 가리켰지요. 늙은이가 하나 있는데 맡아서 돌봐. 밥값만큼 빚에서 깎아줄 테니. 순이는 제 귀를 의심하며 헛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둑한 헛간 구석, 곡식 자루 틈에 노인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지요. 맨발이 먼지투성이었고 팔뚝에 누렇게 물든 멍 자국이 층층이 겹쳐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얼굴이 보이지 않았으나 볼이 움푹 꺼진 것이 제대로 먹은 지가 오래되어 보였지요. 허리가 활처럼 굽어 앉아 있는 것인지 쓰러져 있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못합니다. 제가 무슨 수로 사람까지 먹여 살립니까? 순이가 고개를 저으며 물러서려 하자 조판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럼 빚을 당장 전부 내놔. 오늘 안으로. 순이의 발이 멈추었지요.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당장 전부를 내놓으라는 말 앞에서 순이에게는 고를 수 있는 길이 하나뿐이었던 것입니다. 조판석은 순이가 노인을 데리고 나서자마자 헛간 문을 닫았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좌판으로 돌아가 주판알을 튕기기 시작했는데 그 발걸음이 이상하리만치 가볍고 빨랐지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털어버린 사람처럼 어깨가 한결 펴져 있었습니다. 노인을 넘기면서 안도하는 그 뒷모습이 순이의 눈에 오래도록 걸렸지요. 장터를 빠져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노인은 순이의 반걸음 뒤에서 왼쪽 다리를 끌며 따라오고 있었지요. 걸을 때마다 집신이 흙바닥을 긁는 소리가 질질 났으나 노인은 아프다는 소리도 쉬어가자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순이가 걸음을 멈추면 노인도 멈추었고 순이가 다시 걸으면 노인도 다시 끌었지요. 마치 끈에 매인 짐승처럼 주인의 발 뒤만 보고 따르는 걸음이었습니다. 오솔길 양옆에 진달래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연분홍 꽃이 피 노인의 구분 등 위로 떨어져 내렸지요. 대문을 열자 마당에 빨래를 널다 말고 놓아두었던 빨래 광주리가 보였습니다. 순이는 한참을 문 앞에 서서 마당을 바라보았지요. 빈 방 하나, 부엌 하나, 쌀동마저 빈 이 집에 사람 하나가 더 들어올 자리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노인이 문 앞에서 멈춰선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순이의 발끝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눈동자 안에 두려움과 체념이 물과 기름처럼 섞여 흔들리고 있었으나 순이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돌아서서 마당으로 한 걸음 들어서던 순이의 귀에 뒤에서 소리가 닿았지요. 퍽. 노인이 무릎을 꿇는 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노인이 문지방 앞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있었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마가 흙에 닿은 채로 양손바닥이 땅을 짚고 있었고 그 손등에 핏줄이 굵게 일어서 있었습니다. 순이는 한참을 서 있었지요.
바람이 불어 치맛자락을 흔들었고 진달래 꽃이 파나가 노인의 등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순이는 돌아서서 노인 앞에 쪼그려 앉았지요. 노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려 하자 그 손이 마른 갈대처럼 가벼웠고 손가락 마디마디에 세월이 쌓은 굳은 살이 순이의 손바닥에 거칠게 닿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순이의 목소리가 낮았지요. 아직 들어오라는 말도 안 했는데 무릎부터 꿇으면 어떡합니까? 순이가 노인의 팔을 잡아 일으키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노인의 몸에서 먼지와 곡식 냄새가 뒤섞여 올라왔지요. 부엌으로 들어간 순이는 쌀독 바닥을 손으로 긁었습니다. 한 줌이 채 되지 않는 쌀알이 손바닥 위에 모였을 때 순이는 그것을 망설임 없이 솥에 쏟아부었지요. 물을 넉넉히 잡아 불을 지피자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와 함께 묽은 미음의 김이 부엌 가득 피어올랐습니다. 쌀이 완전히 비었다는 것을 순이는 알고 있었으나 김 사이로 고개를 돌려 아무도 보지 못하게 눈가를 솜의 끝으로 훔쳤지요. 방 안 아랫목에 노인을 앉히고 미음 그릇을 앞에 놓았습니다. 가장자리에 이가 나간 노란 사기 그릇이었지요. 나무 숟가락을 쥐어주자 노인의 손이 떨려 숟가락이 그릇 가장자리에 딸깍 부딪혔습니다.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은 노인이 눈을 크게 떴지요. 따뜻한 것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그 느낌이 이 노인에게는 까마득한 옛날의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노인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음 그릇을 두 손으로 받쳐 들더니 순이 쪽으로 사르르 밀어 놓았지요. 그릇 바닥이 방바닥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가 작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말 한마디 없는 노인이 세상에서 처음 한 일이 제 밥을 나누는 것이었지요. 순이가 그릇을 다시 노인 쪽으로 돌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인이 다시 밀었고 순이가 다시 돌려놓았지요. 마당 밖에서는 산등성이의 진달래가 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으나 그 작은 방 안에서 오가는 미음 한 그릇의 무게가 온 산의 꽃보다 무거웠습니다. 순이는 결국 그릇을 둘로 나누었지요. 반을 노인에게, 반을 자기 앞에 놓았습니다. 노인이 순이를 올려다보았고 순이는 고개를 끄덕인 뒤 먼저 숟가락을 들었지요. 노인의 눈가에 물기가 번졌으나 순이는 그것을 보지 못한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노인은 아랫목에 누운 채 천장만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누군가의 지붕 아래에서 잠을 자는 것이 얼마나 오래전인지 모를 표정이었습니다. 순이는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빈 쌀독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내일부터 무엇을 먹일 것인가? 장독대 된장 한 숟가락에 비싼 냉이라도 캐와야 할 터였습니다. 순이가 방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노인이 몸을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고 고른 숨소리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뚫고 들어와 노인의 굽은 등 위에 하얀 선을 그리고 있었지요. 순이는 방문을 닫으며 한숨을 한 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허나 그 나눈 미음 한 그릇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지요. 봄비가 그친 아침이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빗방울이 또르르 굴러 떨어질 때마다 마루 끝에 앉은 노인의 어깨가 살짝 움찔거렸지요. 노인은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꼭 모은 채 마당에 고인 빗물 웅덩이를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웅덩이 위로 구름이 흘러가고 그 위에 노인의 얼굴이 번져 있었지요. 순이는 노인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데려오는 길에 물었으나 노인은 고개만 숙이고 있었지요. 이름이 뭡니까? 아침 죽을 앞에 놓으며 순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노인이 입술을 달싹거렸지요. 가느다란 바람 같은 소리가 목구멍에서 올라오는 듯 했으나 이내 사그라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도 됩니다. 순이가 숟가락을 노인 손에 쥐어주며 고개를 끄덕여 보였지요. 노인의 입이 다시 벌어졌고 이번에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만석. 두 글자가 갈라진 목에서 겨우 빠져나왔지요. 그것이 순이가 이 노인에게서 들은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순이는 만석의 등창을 치료하기 시작했지요. 뒷산에서 캐온 약초를 절구에 빻아 물에 개면 쓰디 쓴 풀 냄새가 부엌 가득 번졌습니다. 만석의 적삼을 벗기고 등에 약초 반죽을 바르려는 순간 순이의 손이 멈추었지요. 왼쪽 어깨 죽지 아래로 길게 내려간 흉터가 두 줄 있었습니다. 살갗색이 변해 있었지만 채찍에 맞은 자국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었지요. 가장 깊은 자국은 살갗이 하얗게 당겨져 올라와 있었고 오래전에 아문 것이었으나 그 위로 손끝을 대면 울퉁불퉁한 살결이 또렷하게 만져졌습니다. 순이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요. 만석은 등이 드러난 것을 알았는지 몸을 움츠렸고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순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요. 약초 반죽을 흉터 위에 살며시 바르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흉터의 울퉁불퉁한 감촉이 순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지요. 며칠이 지나자 만석의 등창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고름이 빠지고 새살이 돋아나는 동안 만석은 순이의 부엌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지요. 순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만석은 나뭇가지를 하나씩 건네주었고 순이가 물을 기르러 나가면 만석은 대문 앞에서 순이가 돌아올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거기 서 있으면 다리 아프지 않아요. 물동이를 이고 돌아온 순이가 물었지요. 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이 만석의 대답 방식이었지요. 고개를 저으면 괜찮다는 뜻이었고 고개를 숙이면 미안하다는 뜻이었으며 아주 드물게 고개를 끄덕이면 그것은 감사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순이는 밤마다 만석의 헌 적삼을 뜯어 새 적삼을 짓고 있었지요. 바늘이 천을 뚫을 때마다 뻑뻑 작은 소리가 났고 실을 잡아당길 때 천올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오리삭은 헌 무명에서 노인의 적삼이 한 땀씩 만들어지고 있었지요. 등잔불이 얼른거렸지만 바늘질하는 동안만큼은 순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새 적삼을 입힌 날 만석이 마루 끝에 앉아 소매뿌리를 만지작거렸지요. 손가락이 천 위를 더듬는 동작이 어찌나 조심스러운지 마치 비단을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가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지요. 제 입가를 손등으로 가렸습니다. 핏기가 돌아요. 며칠 뒤 순이가 만석의 얼굴을 보며 말했지요. 모래살이 조금 올라와 있었고 눈 밑에 깊이 파였던 그림자가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감사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만석이 부엌 앞에 쪼그려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다가가 보니 만석이 마당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주워 부어 앞 장작 옆에 가지런히 쌓고 있었지요. 굽은 허리로 허리를 펴지도 못하면서 나뭇가지 하나를 줍고 세 걸음을 걸어 쌓고 다시 돌아가 하나를 줍는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그거 제가 할게요. 순이가 말했지요. 만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으며 또 나뭇가지를 주워 가지런히 놓았지요. 그 느린 손이 쌓아 올린 나뭇가지 더미는 순이가 10번 만에 해치울 양이었으나 만석은 그것을 반나절에 걸쳐 한 가지씩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나뭇가지 더미를 한참 내려다보았지요. 곡물상 헛간에서 곡식 자루 틈에 웅크리고 있던 노인이 지금 자기 집 부엌 앞에서 나뭇가지를 쌓고 있었습니다. 먹여 살릴 입이 하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은 사실이었지요. 허나 나뭇가지를 쌓는 저 손을 보고 있자면 두려움과는 다른 무언가가 가슴 안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저녁 밥상 앞에 둘이 나란히 앉았지요. 모리죽 한 그릇에 된장 한 종지가 전부였지만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2번 겹쳐 울렸습니다. 밥상 위로 올라오는 김이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감쌌고 만석은 숟가락을 입에 넣은 뒤 순이를 한 번 올려다보았지요. 순이가 눈을 마주치자 만석은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드세요. 순이가 자기 그릇에서 죽을 한 숟가락 떠서 만석의 그릇에 넣었지요. 만석의 숟가락이 그릇 안에서 멈추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숟가락을 들어 그 한 숟가락을 먼저 떠먹었지요. 그 뒤로 만석은 순이가 가는 곳마다 두세 걸음 뒤에서 따라다녔습니다. 부엌에 가면 부엌 문지방에, 우물에 가면 우물 옆 돌부리 위에 앉았지요. 노인의 절뚝거리는 발이 마당 흙을 밟을 때마다 끌끌 소리가 났고 그 소리가 끊기면 순이는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당에서 빨래를 치고 있는데 마을 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터졌지요. 짖는 소리에 섞여 사내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만석의 몸이 돌처럼 굳었지요. 양손이 무릎 위에서 파들파들 떨리기 시작했고 고개가 저절로 숙여져 턱이 가슴에 닿을 만큼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르신, 순이가 빨래 방망이를 내려놓고 다가갔지요. 만석의 눈이 초점을 잃고 있었고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져 어깨가 들썩거렸으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요. 순이는 만석 앞에 쪼그려 앉아 두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는 괜찮아요. 아무도 안 와요.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지요. 만석의 떨림이 멈추기까지 한참이 걸렸고 순이는 그 한참 동안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손이 차가웠지요. 여름이 오고 있는데도 손끝에서 봄이 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잠이 오지 않았지요. 남의 고함에 저렇게 무너지는 사람은 맞아본 사람이었습니다. 등에 남은 채찍 자국이 두 줄이었고 사내 목소리에 숨이 끊기듯 몸을 사리는 것이 어디 하루 이틀 맞은 사람의 반응이겠습니까? 순이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쥐었지요. 누가 이 노인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아직 알 수 없었으나 그 주먹 안에 들어 찬 감정의 이름은 분노였습니다.
보름이 지났지요. 만석의 얼굴에 핏기가 돌고 왼쪽 다리를 끄는 정도가 한 뼘쯤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을 쓸었고 낮이면 밭이랑 사이 잡초를 뽑았지요. 굽은 허리로 호미를 잡는 것이 위태로워 보였으나 한 뿌리 한 뿌리 뽑아내는 손길은 정성스러웠습니다. 어르신, 밭일은 제가 한다니까요. 순이가 호미를 빼앗으려 하자 만석이 처음으로 손에 힘을 주어 호미를 놓지 않았지요. 고개를 젓는 눈에 고집이 서려 있었습니다. 순이는 한숨을 쉬며 물러섰지요. 그리고는 옆 비랑에 나란히 앉아 함께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호미가 흙을 파는 소리가 사각사각 겹쳤지요. 해가 등줄기를 달고 왔고 매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 잠깐 허리를 펴다 순이 쪽을 보았지요. 순이도 마침 고개를 돌렸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만석이 재빨리 고개를 숙였으나 순이는 보았지요. 노인의 입꼬리가 아주 짧은 순간 올라갔다 내려간 것을. 그것이 만석이 이 집에 와서 처음으로 지은 표정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만석은 아랫목에 누워 있었고 순이는 건넌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요. 바늘 끝이 천을 뚫는 소리만 고요한 집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만석의 고른 숨소리가 방 안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는데 그 숨소리가 들리는 것만으로 집이 조금 덜 비어 보였지요. 순이는 바느질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이 집에서 숨소리를 들은 것은 처음이었지요. 문풍지가 바람에 바스락거렸고 순이는 등잔불을 낮추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뒷산에서 냉이라도 더 캐와야겠다고 생각하며 잠이 들었지요. 먹여야 할 입이 둘이 되었으나 그 둘이 된다는 것이 하나일 때보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산등성이마다 매미가 목을 찢어 놓고 논 위 잎에 맺힌 이슬이 햇살에 녹기도 전이었지요. 순이는 집신을 동여매고 마당에 섰습니다. 이웃 고을 박찬복네 논에서 품을 팔기로 한 날이었지요. 어르신, 저녁까지 갔다 올게요. 부엌에 죽 데워 놓았으니까 점심때 드세요. 순이가 보따리를 등에 매며 말했습니다. 만석은 마루 끝에 앉아 순이의 낡은 집신 끝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지요. 순이가 대문을 나서려는데 만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심해라. 세 글자였지요. 순이의 발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만석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귓불이 붉어져 있었지요. 순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길을 나섰습니다.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어쩐지 평소보다 가벼웠지요. 품을 팔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그림자가 길어진 저녁, 순이가 마을 우물가를 지나는데 빨래를 치던 아낙 셋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저 과부가 늙은 사내를 데려다 놓고 같이 산다더라. 첫째 아낙의 목소리가 빨래 방망이 소리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남편 죽은 지 이태도 안 되어서 벌써 사내를 들여. 둘째 아낙이 혀를 찼지요. 사내는 무슨 늙은이잖아. 종부리듯 부리려고 데려온 거지. 셋째 아낙이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이 우물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이의 발이 멈추었지요.
물동이를 이고 돌아서려는데 끙 뒤에서 웃음이 한 번 더 터졌습니다. 순이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을 내디뎠지요. 돌아보면 질 것 같았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땀이 흘렀고 물동이의 무게가 목덜미를 짓눌렀지요. 집에 돌아오자 만석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마당까지 길게 누워 있었고 그 잔에 만석이 서 있었지요. 노인은 순이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순이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지요. 만석이 아무 말 없이 한 걸음 다가서더니 순이의 등에 매달린 보따리를 벗겨 제 어깨에 걸었습니다. 굽은 허리로 보따리가 기울어졌으나 만석은 그대로 마당을 가로질러 부엌 앞에 보따리를 내려놓았지요. 순이는 빈 등이 가벼워진 것을 느끼며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만석의 헌적삼을 빨려고 귀주에서 꺼내다가 손끝에 무언가가 걸렸지요. 적삼 안감과 겉감 사이 실밥이 뜯어진 틈새에 접힌 천 조각이 끼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두 마디만 한 크기의 헝겊이었고 펼치자 오래된 먼지 냄새가 등잔불 아래로 퍼졌지요. 천 위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연실이 등잔을 가까이 끌어당겨 눈을 찡그렸지요.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물에 젖었다 마른 흔적이 먹을 흐려놓아 읽을 수 있는 글자는 몇 자 되지 않았지요. 이것이 뭐지? 순이의 목소리가 방 안공기 위로 낮게 깔렸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났지요. 만석이 문 앞에 서 있었고 순이의 손에 들린 천 조각을 보자마자 눈이 커졌습니다. 노인이 두어 걸음 다가와 천 조각을 낚아채듯 가슴에 품었지요. 천이 구겨지는 소리가 바스락 울렸고 노인의 심장이 뛰는 것이 순이의 손바닥까지 전해졌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숙인 채 한 발짝 뒤로 물러섰지요. 순이는 빼앗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아 노인의 눈높이에 맞추더니 두 팔을 벌렸지요. 만석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노인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고 순이는 그 마른 어깨를 감쌌지요. 괜찮아요. 안 가져가요. 순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석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으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요. 다음 날 아침 순이가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마을 안악 셋이 빨래를 치고 있었지요. 순이가 다가가자 빨래 방망이 소리가 딱 멈추었습니다. 안악들의 입이 닫혔고 고개가 슬쩍 돌아갔지요. 물동이에 물을 깃는 동안 순이의 등 뒤로 시선이 찔끔찔끔 오갔습니다. 바람이 불어 빨래 비눗물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공기는 차가웠지요. 순이는 물동이를 이고 돌아서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제 앞에서 하세요. 안악들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지요. 순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물동이가 흔들려 물이 어깨를 적셨으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며칠 뒤 장날이었습니다. 순이가 마른 나무를 팔러 장터에 나갔다가 곡물전 뒤편에서 나직한 목소리를 들었지요. 조판석이었습니다. 곡물전 담벼락 그늘에서 낯선 사내와 고개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장터 소음에 묻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조판석의 손이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사내에게 건네는 것이 보였지요. 사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남쪽 길로 사라졌습니다.
사내의 등이 인파 사이로 쓰러질 때 허리춤에서 엽전 꾸러미가 찰그랑 소리를 냈지요. 조판석은 부채를 딱 펴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곡물전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먼지가 사내가 사라진 길목 위로 느릿느릿 가라앉았지요. 그날 저녁 만석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노인의 시선이 남쪽 길이 시작되는 마을 어귀에 멈춰 있었지요. 바람이 불어 노인의 흰 수염을 흩었지만 만석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노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지요. 온몸이 한 뼘쯤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순이가 부엌에서 저녁을 차리다 창 너머로 그 모습을 보았지요. 칼질하던 손이 멈추었습니다. 노인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그 작아진 등이 순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 무렵 장터 뒷골목에서 조판석이 주막문을 열고 들어갔지요. 어둑한 방 안에 먼저 와 앉아 있던 사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고 가죽신을 신은 사내였지요. 허리에 옥색 놀이개가 달려 있었고 턱 아래 수염이 가지런히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조판석이 자리에 앉으며 술잔을 기울였지요. 준비는 됐소.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가을이 지나기 전에 끝내야 하오. 한양 쪽에서 재촉이 심하니 사내의 눈이 주막문 쪽으로 향했다가 다시 술잔 위로 내려왔습니다. 조판석이 싱긋 웃으며 부채를 탁 접었지요. 걱정 마시오. 그 과부년이 빚도 못 갚으면서 늙은이를 붙들고 있으니 일은 쉽소.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많은 것이 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아침 순이와 만석은 밭에 나가 콩을 심었습니다. 순이가 호미로 구덩이를 파면 만석이 콩 두 알을 넣고 순이가 흙을 덮었지요. 콩알이 만석의 투박한 손가락 사이에서 또르르 굴러가면 만석이 허둥지둥 주워 담았습니다. 순이가 피식 웃었고 만석의 입꼬리가 따라 올라갔지요. 종달새 한 마리가 밭 위로 지나가며 삐삐 울었습니다. 해가 높이 뜨자 순이가 바가지에 물을 떠왔지요. 만석에게 건네자 노인이 한 모금 마시고 바가지를 순이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순이도 한 모금 마셨지요. 바가지 가장자리에 두 사람의 입자국이 나란히 남았고 물방울이 흙 위에 떨어져 작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바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장터 어귀를 지나는데 조판석의 곡물전 앞에서 사내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황진사 댁에서 사람이 왔다더라. 지나가던 장꾼의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만석의 발이 멈추었지요. 노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어르신, 순이가 고개를 돌렸지요. 만석의 두 손이 허벅지 옆에서 떨리고 있었고 눈이 장터 바닥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진사라는 두 글자가 노인의 귀를 스친 순간 몸이 볼로 변한 것 같았지요. 순이는 만석의 팔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집에 가요. 어서. 장터를 빠져나오는 동안 만석의 걸음이 평소보다 빨라져 절뚝거림이 심해졌으나 순이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지요. 무엇이 노인을 저리 떨게 하는지 물어야 할 것 같았으나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만석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지요. 마루에 앉아 한참을 숨을 고르고 있었고 순이는
부엌에서 물을 떠왔습니다. 만석이 물을 받아 마시는 손이 아직도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진사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석의 눈이 한 번 커졌다가 감겼지요. 입술이 달싹거렸으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대신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묻지 말라는 뜻이었지요. 순이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루에서 물러나며 혼잣말처럼 내뱉었지요. 말하고 싶을 때 말하세요. 언제든 듣겠어요. 만석은 고개를 숙인 채 응답하지 않았으나 물그릇을 쥔 손가락의 떨림이 아주 조금 가라앉은 것을 순이는 보았습니다. 밤이 내렸지요. 순이는 등잔불 아래에서 천 조각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만석이 잠든 뒤였지요. 번진 먹 사이로 글자 몇 자가 어렴풋이 드러났습니다. 이 아이를 까지만 읽을 수 있었고 그 뒤는 물 자국에 먹혀 글자를 알 수 없었지요. 아이라니. 순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것은 만석의 적사만감에 숨겨져 있었지요. 누군가가 만석에게 혹은 만석의 누군가에게 남긴 글이었습니다. 순이는 천 조각을 조심스럽게 접어 뒤주 안쪽 깊숙이 밀어 넣었지요. 나무 냄새와 묵은 곡식 냄새가 손등에 묻었습니다. 이 천 조각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만석이 진사라는 말에 왜 저토록 무너지는지, 조판석이 남쪽에서 온 사내와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퍼즐 조각이 흩어져 있었으나 아직 맞춰지지 않았지요. 순이는 등잔 심지를 내리며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답은 아직 보이지 않았으나 한 가지만은 또렷했지요. 이 노인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 마음만은 등잔불보다 밝았습니다. 가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밭이랑에 심어둔 콩이 허리 높이까지 자라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콩깍지가 사르륵 소리를 냈지요. 순이와 만석이 함께 심은 콩이었습니다. 만석은 매일 아침 밭에 나가 콩줄기 사이를 돌아보았지요. 굽은 허리를 간신히 펴고 손바닥으로 콩깍지를 만져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마치 제 자식의 안부를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콩이 잘 여물었어요. 순이가 깍지 하나를 따서 손톱으로 까보이자 속에 노란 콩알이 통통하게 들어차 있었지요. 만석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지만 그 끄덕임에는 봄날 땅에 묻었던 두 아랫씨앗이 이만큼 자랐다는 뿌듯함이 실려 있었지요. 콩을 거둔 날 저녁 순이는 솥에 콩을 넣고 물을 잡아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콩 삶는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고 만석은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불빛이 노인의 주름진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콩을 이렇게 많이 삶으면 어디에 써요? 순이가 솥 안을 저으며 물었지요. 만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메주를 쑤면 된장이 되지. 더듬거렸으나 문장이었습니다. 순이가 데려온 뒤로 만석의 입에서 문장이 나온 것은 이것이 세 번째였지요. 순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르신이 메주를 쓸 줄 아세요?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손을 펴더니 허공에서 무언가를 빚는 신용을 했습니다. 콩을 으깨고 덩어리를 짓고 볏짚으로 엮는 동작이 어찌나 능숙한지 몸이 기억하고 있는 솜씨였지요.
다음 날부터 만석은 메주를 쑥기 시작했습니다. 삶은 콩을 절구에 넣고 떡매를 들었지요. 첫 번째 내리침에서 절구 안에 콩이 으스러지며 고소한 냄새가 터졌고 만석의 팔뚝에 땀줄기가 흘렀습니다. 굽은 허리에 무리가 갈 것이 뻔했지요. 제가 할게요. 순이가 떡매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됐다. 만석이 고개를 저으며 떡매를 놓지 않았지요. 두 번째, 세 번째 내리침이 이어졌고 콩이 걸쭉하게 으깨졌습니다. 만석은 그것을 두 손으로 떠서 네모지게 빚었지요. 손가락 마디마디에 콩 반죽이 끼었으나 모양을 잡는 솜씨는 수십 년 된 것이었습니다. 메주 덩어리 3개가 마루 끝에 나란히 놓였지요. 순이가 그것을 보며 웃었습니다. 내년 봄에는 우리 집 된장을 담그는 건가요?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주를 바라보았지요. 우리 집이라는 말이 순이의 입에서 나온 것을 알았는지 노인의 귓불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그 무렵 뒷산 약초밭에서도 둘의 손이 엇갈려 움직이고 있었지요. 순이가 캐낸 약초를 만석이 뿌리째 다듬어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만석은 약초의 이름을 알고 있었지요. 이것은 쑥이고 이것은 칠경이다. 만석이 풀잎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할 때마다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노인의 목소리에 더듬거림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말을 할 상대가 생기자 목구멍에 녹이 슬었던 것이 한 겹씩 벗겨지는 것 같았지요. 어르신은 어디서 이런 걸 배웠어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만석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지요. 잠깐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먼 산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옛날에 아이가 있었다. 그 한마디 뒤로 만석은 다시 입을 다물었고 순이는 더 묻지 않았지요. 장터의 나무를 팔러 나간 날이었습니다. 순이가 좌판을 버리고 앉아 있는데 만석이 절뚝거리며 다가와 옆에 앉았지요. 나물 보따리를 풀어 가지런히 놓는 것을 돕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순이가 말했지만 만석은 이미 냉이 뿌리를 다듬어 줄지어 놓고 있었지요. 손이 느렸으나 한 줌 한 줌 가지런했습니다. 지나가던 장꾼 안하기 순이의 좌판 앞에 멈추었지요. 냉이 한 줌 얼마요? 안하기 물었고 순이가 값을 불렀습니다. 안하기 엽전 2잎을 놓고 냉이를 집어들었지요. 뿌리가 깨끗하네. 누가 다듬었어? 안하기 뿌리 끝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만석이 옆에서 살짝 고개를 숙였지요. 순이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르신이요. 우리 어르신이라는 말이 순이의 입에서 처음 나온 순간이었지요. 만석의 고개가 살짝 들렸으나 이내 다시 냉이 다듬기로 돌아갔습니다. 장날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해가 기울어 오솔길 위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순이가 앞서 걷고 만석이 절뚝거리며 뒤따르는 평소의 걸음이었지요. 어르신. 순이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내일부터 장에 같이 나가요. 어르신이 다듬으니까 나물이 잘 팔려요. 만석이 순이를 올려다보았지요. 석양빛이 노인의 얼굴에 닿아 주름 사이로 따뜻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끄덕임이 감사하다는 뜻인 줄 순이는 알고 있었으나 이번에는
그 안에 기쁘다는 뜻도 섞여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이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주먹만 한 나무 토막을 꺼내 들었지요. 낮에 뒷산에서 주워 온 것이었습니다. 작은 칼로 나뭇결을 따라 긁어내자 사각사각 소리가 고요한 부엌을 채웠지요. 나무 부스러기가 무릎 위로 떨어질 때마다 장작 타는 냄새와 생나무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만석의 손은 투박했지만 칼끝은 조심스럽게 움직였지요. 순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나무가 한 뼘 반짜리 막대 형태를 갖추어 갈 때쯤 만석은 칼끝으로 손잡이 부분을 둥글게 파내기 시작했지요. 그것은 지팡이였습니다. 순이가 물동이를 이고 산길을 오를 때 짚을 수 있도록, 밭에서 돌아올 때 기댈 수 있도록 깎는 것이었지요. 방문 사이로 가느다란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순이가 문 뒤에서 한쪽 눈만 내밀고 만석의 손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칼이 나무를 깎을 때마다 등잔불이 흔들렸고 그 그림자가 순이의 얼굴 위를 느릿느릿 지나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만석이 다 깎은 나무 지팡이를 순이 앞에 내밀었지요. 손잡이가 둥글고 몸통이 곧은 지팡이였으나 표면에 칼 자국이 군데군데 남아있는 서투른 솜씨였습니다. 이것이 내 거다. 만석이 멋쩍게 고개를 숙였지요. 순이는 지팡이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나무의 미지근한 온기가 만석이 밤새 쥐고 있었던 체온이었지요. 순이는 지팡이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한 번 짚어 보았습니다. 손잡이가 순이의 손바닥에 딱 맞았지요. 어르신, 고마워요. 순이의 목소리가 살짝 흔들렸으나 울먹이지는 않았지요. 만석은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서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 뒤로 순이는 물을 기르러 갈 때마다 그 지팡이를 짚었지요. 나무가 순이의 손때를 빨아들여 늘 따뜻했고 가장자리가 날마다 매끈해져 갔습니다. 첫서리가 내린 아침이었지요. 감나무 잎이 바람에 한 장씩 떨어져 내렸고 마른 잎이 땅에 닿을 때마다 바스락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긁었습니다. 만석이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었지요. 빗자루질을 하다 멈추더니 감나무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가지 끝에 빨간 감이 서너 개 달려 있었지요. 만석이 빗자루를 내려놓고 감나무 아래 서서 한참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굽은 허리를 간신히 펴고 팔을 뻗었지요. 감의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발끝을 세워도 팔을 더 뻗어도 손가락 끝이 감 꼭지에 닿기에는 한 뼘이 부족했지요. 순이가 부엌에서 나오다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만석은 몰랐지요. 순이는 한참을 문턱에 기대서서 노인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순이가 다가가 만석의 어깨 위로 팔을 뻗어 감 꼭지를 비틀었지요. 툭. 감이 순이의 손에 떨어졌고 순이는 그것을 만석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누구 줄라고 그랬어요? 순이가 웃으며 물었지요. 만석은 감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순이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내 거다. 만석이 감을 순이 쪽으로 밀었지요. 순이가 받지 않자 만석이 순이의 손을 잡아 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노인의 투박한 손이 순이의 거친 손을 감싼 그 순간 감의 차가운 껍질 아래로 두 사람의 체온이 만나 섞였지요. 순이는 감을 반으로 쪼갰습니다.
반을 만석에게, 반을 자기 입에 넣었지요. 가을 감이 입안에서 달콤하게 퍼졌고 두 사람은 감나무 아래 나란히 서서 남은 가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흘째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줄기가 마당 흙을 파내 작은 도랑을 만들고 있었지요. 순이는 방 안에서 천 조각을 무릎 위에 펼쳐놓고 등잔불 아래 얼굴을 바싹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잠든 뒤였지요. 번진 먹 아래 숨어 있던 글자들을 하나씩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이 아이를 그 뒤로 한 줄이 더 있는 것 같았지요. 물에 젖었다 마른 흔적 사이로 획이 어렴풋이 드러났으나 순이의 눈으로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천 조각을 품에 넣고 집을 나섰지요. 뒷산 중턱에 김훈장의 초가가 한 채 있었습니다. 처마 아래 감나무의 까치가 둥지를 틀고 있었고 마당에는 붓을 씻은 물이 담긴 질그릇이 3개 놓여 있었지요. 군장 어른, 순이가 왔습니다. 순이는 마루 아래에 꿇어 앉으며 이마를 조아렸지요. 군장은 마루 위에서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순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 깊은 눈매가 순이의 얼굴 위를 천천히 훑었지요. 순이가 품 안에서 천 조각을 꺼내어 두 손으로 받쳐 올렸습니다. 만석 어르신의 적사만감에서 나온 건데 무슨 뜻인지 좀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순이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한마디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군장은 천 조각을 받아들더니 마루 끝에 앉아 햇빛 아래로 기울였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이 글씨 위를 천천히 따라가는 동안 훈장의 눈썹이 한 번 찌푸려졌다 펴졌지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훈장이 천 조각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글씨를 쓴 사람은 제법 글을 배운 여인이다. 훈장이 고개를 들어 순이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획이 또렷한 것이 어디 글방에서 글을 익힌 손이야. 허나 마지막 두 줄은 손이 많이 떨렸어. 병이 깊었거나 아니면 급한 일이 닥쳤거나. 훈장의 목소리가 낮아지더니 천 조각의 아래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 마지막 글자 옆에 손가락 자국이 찍혀 있다. 훈장이 먹 자국 옆 희미한 지문을 짚었지요. 이것은 붓이 아니라 손가락에 먹을 묻혀 쓴 거야. 붓을 잡을 힘조차 없었던 사람이 손끝으로 남긴 글이란 뜻이다. 순이의 숨이 한 번 크게 들이쉬어졌지요. 훈장이 천 조각을 다시 들어 올려 빛에 비추었습니다. 번진 먹 사이로 글자들이 윤곽을 드러냈고 훈장이 소리내어 읽었지요. 이 늙은이를 사람답게 돌봐달라. 이 어미는 그것밖에 남기지 못한다. 순이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어미라니. 이것은 만석의 아내가 남긴 글이었지요. 아들에게 남긴 유언이 아니라 남편을 돌봐달라는 유언이었습니다. 만석의 아내가 죽기 전에 붓도 잡지 못할 만큼 쇠약한 몸으로 남편의 적사만감에 숨겨 넣은 마지막 말이었지요. 이 천을 잘 간수하게. 훈장이 천 조각을 접어 순이에게 돌려주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이 노인을 데려가겠다고 한다면 이 글이 증거가 될 수 있어. 아내가 남긴 유언이니 그 무게가 가볍지 않다. 순이는 천 조각을 받아 품 안에 깊이 넣었지요. 훈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훈장은 고개를 한 번 끄덕였고
그 고갯짓 안에는 말로 꺼내지 않은 약속 같은 것이 담겨 있었지요. 산길을 내려오며 순이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만석이 깎아준 지팡이를 짚고 오솔길을 내려갈 때마다 지팡이 끝이 흙을 찍는 소리가 탁탁 울렸지요. 품 안에 천 조각이 가슴팍에서 바스락 소리를 냈고 순이는 무의식으로 손을 품 위에 얹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만석이 마루에 앉아 매주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순이는 만석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순이가 입을 열었지요. 어르신, 이 집에서 오래 사세요. 만석이 고개를 돌려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이의 눈에 물기가 고여 있었으나 울지는 않았지요.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감사하다는 뜻인 줄 순이는 알고 있었지요. 장날이었습니다. 순이가 마른 나물 한 보따리를 들고 장터에 나갔다가 곡물전 앞에서 걸음이 얼어붙었지요. 조판석이 부채를 느릿느릿 붙이며 서 있었습니다. 박서방네 잘 먹이고 있나 보지. 목소리가 기름을 두른 듯 매끄러웠지요. 조판석이 순이 앞으로 다가서더니 품 안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빈 문서였지요. 그 늙은이 값이 올랐어. 못 키울 거면 돌려놔. 조판석이 문서를 순이의 눈앞에 들어 올렸습니다. 순이의 손이 떨렸지요. 그러나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은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조판석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부채를 딱 접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보시오 사람들아, 이 과부가 내 곡식석 섬을 떼먹고도 늙은이 하나 제대로 못 모시면서 이 난리야. 장터에 있던 사람들의 고개가 일제히 돌아왔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졌고 시선이 순이의 등에 꽂혔지요. 순이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물 보따리를 쥔 손에 핏줄이 돋았지요.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 마을 사람들은 순이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빈 길 위로 먼지를 굴렸고 순이의 그림자만 길게 끌려갔지요. 집에 들어서자 만석이 마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순이의 얼굴을 보고 무언가 읽어낸 듯 고개를 숙였지요. 순이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 쪽에서 먼지가 일었습니다. 수레바퀴가 자갈을 밟는 덜컹거림이 바람에 실려왔지요. 먼지 속에서 사람 그림자가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장선 것은 조판석이었지요. 부채를 접어 손에 쥔 채 느릿느릿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도포를 갖춰 입은 사내가 따라오고 있었지요. 도포에 기름이 먹여져 있어 햇살에 번들거렸고 발에는 가죽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허리춤에 옥색 놀이개가 달려 있었고 수레 위에는 곡식 자루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요. 사내가 마을 느티나무 아래에서 수레를 세우더니 곡식 자루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루 입구가 풀릴 때마다 쌀이 쏟아져 나왔고 하얀 쌀알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지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눈이 곡식 자루에 꽂혀 떠나지 못했습니다. 조판석과 사내가 순이의 집 앞에 멈추었지요. 사내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무 대문이 울린 소리가 텅텅 마당 안까지 울려 퍼졌고 부엌에 있던 순이의 손이 국자를 쥔 채 멈추었지요. 순이가 대문을
열자 사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였고 턱 아래로 수염이 가지런히 다듬어져 있었지요. 그 뒤에 조판석이 부채를 펴며 서 있었고 입꼬리가 한쪽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나는 황진사라 하오. 사내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지요. 내 아버지를 모시러 왔소. 바람이 대문 틈을 지나가며 시잉 소리를 냈습니다. 순이의 등이 굳었지요. 문틀을 잡은 손에 핏줄이 돋았고 한 발짝도 비키지 않은 채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 순간 마당 안쪽에서 소리가 났지요. 퍽. 만석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순이 앞이 아니었지요. 순이의 등 뒤에서 대문 밖을 향해 양손바닥을 땅에 짚고 이마를 흙에 대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요. 보내지 마라. 만석의 목에서 갈라진 소리가 흙 위로 떨어졌습니다. 순이를 향한 말이었지요. 대문 밖 황진사를 향한 말이 아니라 순이의 등을 향한 간청이었습니다. 순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대신 대문을 한 손으로 꽉 잡은 채 황진사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돌아가세요. 두 글자뿐이었으나 대문이 닫혔고 빗장이 걸렸지요. 황진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조판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지요. 사흘을 주겠소. 사흘 안에 아버지를 내놓든지 빚을 갚든지 하시오. 발걸음이 멀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마을 어귀를 돌아 사라질 때 조판석이 황진사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이 보였지요. 황진사가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마당에 순이 혼자 남았지요. 만석은 여전히 이마를 땅에 대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돌아서서 만석 앞에 쪼그려 앉았지요. 노인의 어깨를 잡아 일으키며 흙을 털어 주었습니다. 어르신, 안 보냅니다. 순이의 목소리에는 무거운 돌덩이 같은 것이 실려 있었지요. 만석은 고개를 들어 순이를 올려다 보았고 눈가에 고인 물기가 주름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순이는 소매 끝으로 노인의 눈가를 닦아주며 고개를 한 번 끄덕였지요. 바람 소리만 집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사흘이라는 말이 떨어진 그 밤 순이는 눈을 붙이지 못했지요. 사흘 중 이틀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잠을 자지 못한 채 등잔불 아래에서 천 조각과 빈 문서를 번갈아 내려다보았지요. 내일이면 조판석이 대문 앞에 설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아랫목에서 몸을 뒤척이고 있었지요. 잠꼬대인지 앓는 소리인지 모를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으나 순이는 천 조각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등잔 기름이 한 뼘쯤 줄어들 무렵 순이가 방으로 들어가 만석이 옆에 앉았지요. 어르신. 순이가 낮게 불렀습니다. 만석이 눈을 떴지요. 어둠 속에서 순이의 얼굴이 등잔불의 반쪽만 비치고 있었습니다. 황진사가 누구예요? 순이가 물었지요. 지금 묻지 않으면 내일은 물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만석의 눈이 한 번 감겼다 떠졌지요. 천장을 향해 한참을 바라보다가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이다. 만석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갈라졌지요. 순이의 숨이 멎었습니다. 아들.
저 비단 도포를 입고 가죽신을 신은 사내가 이 마른 노인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지요. 순이는 입을 다문 채 기다렸습니다. 만석이 말을 이으려면 시간이 필요했지요. 나는 원래 종이었다. 만석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황씨네 집에서 마당을 쓸고 불을 떼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지. 말 사이에 침묵이 끼어들었으나 순이는 재촉하지 않았지요. 아내가 있었다. 같은 종이었지. 만석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그를 아는 여자였어. 주인집 아씨에게서 몰래 배웠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내가 말했다. 이 아이만은 종으로 살게 하지 않겠다고. 순이는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지요. 주인집 영감이 아이를 봤다. 영특하다며 양자로 삼겠다 했지. 만석의 입술이 달싹거리다 멈추었고 다시 열렸습니다. 아들은 황씨 성을 받았다. 그를 배우고 과거도 봤지. 진사가 되었을 때 나는 마당 구석에서 그것을 지켜보았다. 만석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지요. 아들이 진사가 된 뒤 나를 부끄럽게 여겼다. 종 출신 아비가 있다는 것을 남들이 알까봐. 만석의 주먹이 이불 위에서 떨렸습니다. 아내가 병에 들었을 때 아들은 약 한 첩 보내지 않았다. 아내가 죽기 전에 적삼에 글을 써서 넣었지. 순이의 눈에서 물기가 차올랐으나 흐르지는 않았지요. 아내가 죽고 아들이 나를 조판석에게 넘겼다. 빚 몇 푼에. 만석의 목소리가 바닥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종이 싫으면 종 부리지 말아야지. 제 아비를 곡물상에 파는 놈이 어디 사람입니까? 만석이 말을 마쳤을 때 방 안에는 등잔 기름 타는 소리만 지직거리고 있었지요. 순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나 그 떨림은 슬픔이 아니었지요. 분노였습니다. 어르신. 순이가 고개를 돌려 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장터에 갈 거예요. 어르신은 여기 계세요. 만석이 고개를 저었지요. 나도 간다. 안 돼요. 어르신이 가면 더 힘들어져요. 만석이 순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평소의 체념이 아닌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빛이 차오르고 있었지요. 내가 안 가면 내가 혼자 싸워야 한다. 만석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데려온 이후 처음으로 떨리지 않는 문장이었지요. 순이는 한참을 만석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요. 그 두 글자 뒤로 순이는 더 말하지 않았고 만석도 눈을 감았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 대신 결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지요. 순이는 부엌에 앉아 만석이 깎아준 지팡이를 무릎 위에 놓고 나무 표면을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칼 자국이 군데군데 남아있는 서투른 솜씨였으나 손잡이가 순이의 손바닥에 딱 맞게 깎여 있었지요. 노인의 투박한 손이 밤새 이 손잡이를 둥글리고 있었을 것을 생각하자 순이의 코끝이 찡했습니다. 지팡이를 세우고 일어선 순이가 뒤줄을 열었지요. 천 조각이 보자기에 쌓인 채 들어 있었습니다. 꺼내어 등잔 아래 펼치자 먹글씨가 불빛에 드러났지요. 순이는 글자를 소리내어 한 번 읽었고 그 글자들이 입안에서 굴러가는 동안 두 주먹을 쥐었습니다.
만석의 아내가 남긴 이 글, 만석의 등에 남은 채찍 자국, 황진사가 아비를 곡물상에 넘긴 사실. 순이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나란히 세워 놓았지요. 내일 장터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순이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허나 한 가지만은 또렷했지요. 이 노인을 넘기느니 차라리 빈 쌀독과 함께 굶는 편이 낫다는 것. 그 마음만은 쌀독보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석의 방에서 기척이 났지요. 순이가 고개를 돌리자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만석이 한쪽 눈을 내밀고 부엌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이와 눈이 마주치자 만석이 입을 열었지요. 순아. 만석이 낮게 불렀습니다. 내일 내가 먼저 말하마. 노인의 목소리에 결기가 서려 있었지요. 평생을 고개 숙여 살았던 노인이 내일은 고개를 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만석은 방문을 닫았지요. 등잔불이 한 번 크게 흔들렸다 잠잠해졌습니다. 셋째 날이 밝았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순이는 마당에 서 있었지요. 서서리가 집신 위까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고 내쉬는 숨이 허연 연기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순이는 허리춤에 손을 넣어 천 조각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했고 만석이 깎아준 지팡이를 오른손에 쥐었지요. 방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만석이 나왔습니다. 새 적삼을 입고 있었고 굽은 허리를 할 수 있는 만큼 펴고 있었지요. 왼쪽 다리를 끌면서도 걸음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순이와 만석은 나란히 대문을 나섰지요. 마을 어귀 쪽에서 또각또각 지팡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훈장이었지요. 긴 수염이 턱 아래로 길게 내려와 있었고 한 손에는 떡갈나무 지팡이를, 다른 손에는 보자기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훈장은 순이에게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 말은 건네지 않았지요. 장터 느티나무 아래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잎이 다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은 느티나무가 찬 하늘을 향해 뼈처럼 뻗어 있었고 나무 아래 돌장승 옆으로 안악들과 늙은이들이 몸을 웅크린 채 서성이고 있었지요. 자, 오늘이 셋째 날이요. 조판석의 목소리가 장터 입구에서부터 울려 퍼졌습니다. 기름진 얼굴의 입꼬리가 치켜 올라가 있었고 오른손으로 빈 문서를 높이 들어 올려 바람에 펄럭이게 하고 있었지요. 내 아버지를 모시러 왔소. 조판석 뒤에서 황진사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마을 사람들을 향해 허리를 숙여 보였습니다. 비단 도포 아래로 가죽신이 드러났고 허리에는 은색 패물이 달린 허리띠가 감겨 있었지요. 조판석이 빈 문서를 두 손으로 펼쳐 들더니 장터를 향해 소리 높여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이 보리닷가마의 쌀 석가마, 거기에 늙은이 밥값과 이자를 더하면 이 빚은 지금 곱으로 불어나 있소. 조판석의 손가락이 문서 위 숫자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순이를 가리켰지요. 빚도 못 갚는 사람이 남의 아버지를 붙들고 있다. 이게 도리요? 그 목소리에 장터 한쪽에서 한숨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을 어른 하나가 기침을 하더니 순이 쪽을 향해 입을 열었지요. 순이야, 나도 내 사정은 알지만 핏줄이 찾아왔는데 매정하게 안 된다고만 하면 되겠나? 또 한 사람이 거들었습니다. 도리를 아시오.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요. 순이의 어깨 위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돌멩이처럼 내려앉았지요. 황진사가 만석을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아버지, 이 불효자가 모시러 왔습니다. 함께 가시지요. 목소리를 일부러 부드럽게 깔았으나 입꼬리가 실룩거렸지요. 만석의 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황진사라는 이름이 귀에 닿는 순간부터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고 두 주먹이 허벅지 옆에서 떨리고 있었지요.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려 했으나 만석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생 숙이기만 했던 그 고개를 들어 올리는데 온 힘을 쏟고 있었지요. 순이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오른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지요. 이 어르신은 짐도 아니고 물건도 아닙니다. 순이의 목소리가 장터를 가로질렀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을 빈 문서로 사고 파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장터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지요. 바람 한 줄기가 느티나무 가지 사이를 빠져나가며 쓱 소리를 냈고 그 소리만이 장터를 가로질러 흘렀습니다. 조판석의 입꼬리가 내려가더니 이금니를 꽉 깨무는 소리가 턱 아래에서 새어나왔지요. 그때 훈장이 지팡이를 바닥에 한 번 내리찍었습니다. 딱 하는 소리가 장터 바닥을 울렸고 웅성거리던 잎들이 일제히 닫혔지요. 훈장은 보자기 안에서 천 조각을 꺼내어 양손으로 펼쳐들었지요. 해가 막 떠오르는 빛이 천 위의 먹글씨를 또렷하게 비추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시선이 훈장의 두 손 위로 쏠렸지요. 이 늙은이를 사람답게 돌봐달라. 이 어미는 그것밖에 남기지 못한다. 훈장이 천 조각 위에 글귀를 한자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이것은 이 노인의 아내가 남긴 유언이요. 붓을 잡을 힘조차 없어 손가락에 먹을 묻혀 쓴 글이란 말이요. 훈장의 목소리가 낮았으나 장터 구석구석까지 닿았지요. 마지막 글자가 끝나자 느티나무 아래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장터의 공기가 달라졌지요. 아까까지 순이를 향해 고개를 저었던 안악 하나가 입을 손으로 막았고 돌장승 옆에 서 있던 늙은이가 황진사 쪽을 돌아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다시 일었으나 이번에는 순이가 아닌 황진사를 향해 흐르고 있었지요. 어미가 유언까지 남겼다면서 하는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황진사의 귀에 닿았습니다. 황진사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지요. 그게 무슨 헛소리요. 누가 쓴지도 모르는 천 쪼가리를 가지고. 황진사가 목소리를 높였으나 말끝이 흔들렸고 오른손이 허리띠를 쥐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지요. 훈장은 대꾸하지 않고 천 조각을 높이 들어볼 수 있게 천천히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필체를 보시오. 훈장이 천 조각의 마지막 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지요. 이 마지막 두 줄은 손가락으로 쓴 글이오. 글방에서 글을 배운 여인이 붓 대신 손가락에 먹을 묻힌 까닭이 무엇이겠소. 훈장의 눈이 황진사를 향해 돌아갔고 그 시선 아래에서 황진사의 목이 한 번 꿀떡 움직였지요. 장터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 하나둘 의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방. 훈장의 목소리에 칼날 같은 것이 한 겹 더 실렸지요. 한 가지만 묻겠소.
이 노인의 아내는 지금 어디에 있소? 장터의 웅성거림이 한순간에 잦아들었습니다. 황진사의 눈이 한 번 커졌다가 다시 좁아졌지요. 어머니는 병을 얻어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났소. 황진사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으나 숙인 고개 아래로 눈알이 좌우를 훑은 것이 보였지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모시려는 것 아니오. 혼자서는 돌볼 수가 없었으니까. 병으로 죽었다 했소. 훈장이 천 조각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이 글을 쓴 여인은 붓을 잡을 힘조차 남지 않아 손가락에 먹을 묻혀 쓴 거요. 병이 깊었다는 뜻이 아니요.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힘을 짜는 까닭은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였소. 훈장의 목소리가 장터 바닥을 타고 퍼졌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천 조각과 황진사 사이를 오갔지요. 그때 순이가 고개를 돌려 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석이 한 번 끄덕였지요. 순이는 만석의 적삼 뒷자락을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노인의 등이 드러나는 순간 장터 앞줄에 서 있던 안악 하나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지요. 두 줄의 흉터가 노인의 등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처였지요. 살이 울퉁불퉁하게 아문 자국이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허리까지 비스듬히 내려가 있었고 가장 깊은 자국은 살갗이 하얗게 당겨져 올라와 있었습니다. 장터에 모인 사람들 사이로 거친 숨소리가 퍼져나갔지요. 이 상처를 누가 남겼소? 훈장이 황진사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채찍인지 몽둥이인지 이 깊이면 어른 힘으로 내리친 것이요. 아버지의 등에 이런 자국을 남기고도 아들이라 할 수 있소. 황진사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물들었지요. 그건 아버지가 젊었을 때 다친 거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두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으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젊었을 때 다쳐서 등에 채찍 자국이 두 줄 생기요. 젊었을 때 다쳐서 어깨부터 허리까지 한 줄로 갈리요. 훈장이 되받아쳤고 황진사는 대꾸하지 못한 채 입을 벌렸다 닫았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저 사내가 때린 거다라는 소리가 돌멩이처럼 튀어나왔습니다. 훈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지요. 내가 이틀 동안 수소문을 해보았소. 훈장이 장터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서방, 당신은 아버지를 되찾으려 온 것이 아니요. 한양 북촌의 대감댁에 종 명목으로 아버지를 넘기고 돈을 받기로 했소. 조 판석이 그 중간 거간을 맡은 것이고 장터 공기가 얼음장처럼 갈라졌습니다. 헛소리, 증거가 어디 있소, 증거가. 조판석이 얼굴을 붉히며 앞으로 튀어나왔지요. 늙은이가 없는 말을 지어내서 사람을 몰고 있소. 조판석의 목소리가 장터를 가득 채웠으나 그 안에 처음으로 균열이 섞여 있었습니다. 빈 문서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증거라 했소. 장터 구석에서 굵은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곡물장수 박서방이었지요. 지난 가을 장터에서 조서방이 남쪽에서 올라온 사내에게 은자 5냥을 건네는 걸 내 두 눈으로 봤소. 그 사내가 한양 쪽으로 올라갔다는 것도 장터 한가운데에 돌멩이가 떨어진 것처럼 파문이 퍼져나갔지요. 조판석이 황진사를 돌아보았고 황진사가 조판석을 돌아보았습니다. 이건 당신이 다 꾸민 거 아니요. 황진사가 먼저 소리를 질렀지요.
나는 그저 아버지를 데려가려 했을 뿐이요. 한양 이야기는 당신이 꺼낸 거란 말이오. 조판석이 이 사람이 지금 하고 받아쳤고 두 사람의 고성이 장터 위로 엉켜 올라갔지요. 서로의 멱살을 향해 손이 뻗었다. 멈추기를 두어 차례 마을 사람들은 한 발짝도 말리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만석이 움직였지요. 순이의 등 뒤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굽은 허리를 잇는 힘껏 펴고 장터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지요. 왼쪽 다리를 끄는 소리가 질질 울렸으나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터의 모든 시선이 노인에게 쏠렸지요. 만석이 황진사 앞에 섰습니다. 아들이었지요. 제 배에서 나온 핏줄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석은 황진사를 올려다보지 않았지요. 대신 몸을 돌려 장터에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평생 종이었습니다. 만석의 목소리가 장터 느티나무를 타고 올라갔지요. 갈라지고 떨리는 목이었으나 한 글자도 삼키지 않았습니다. 주인 집에서 매를 맞고 아내가 죽어가는데 약 한 첩 쓰지 못하고 아들에게 팔려 곡물상 헛간에서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장터가 숨을 멈추었지요. 허나 만석의 시선이 순이에게 닿았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석의 목소리에 울림이 실렸지요. 미음 한 그릇을 끓여주고 등창을 닦아주고 적삼을 지어 입혀주었습니다. 평생 아무도 해주지 않은 것을 이 아이가 해주었습니다. 만석이 고개를 돌려 황진사를 바라보았지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는 것은 만석의 평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라 해도 나는 이 아이 곁에 있겠다. 황진사의 두 무릎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지요. 아버지, 그게 무슨...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만석의 목소리가 장터를 갈랐습니다. 평생을 떨리던 그 목이 이 한마디에서만은 돌처럼 단단했지요. 내 아비를 채찍으로 치고 내 어미를 죽게 내버려 두고 빚 몇 푼에 팔아넘긴 놈이 무슨 아들이냐. 장터에 모인 사람들의 입이 일제히 열렸다 닫혔지요. 아까까지 핏줄이 우선이라 말하던 늙은이조차 입을 다물었고 돌장승 옆에 서 있던 안악이 반걸음 뒤로 물러서며 황진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황진사의 무릎이 먼저 꺾였지요. 두 다리에서 힘이 빠지듯 축 내려앉으며 장터 흙바닥에 무릎이 닿았고 뻑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비단 도포 아래 가죽신 끝에 흙이 묻었으나 털어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지요. 마을 어른이 앞으로 나서며 조판석의 손에 들린 빈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조서방, 당장 그 문서를 내놓으시오. 마을 어른의 목소리에는 어제까지 없던 칼날이 서 있었지요. 사람을 되팔려 하면서 빚이 어쩌고 문서가 어쩌고 하는 것은 사람 도리가 아니오. 조판석의 손가락이 문서 위에서 파르르 떨렸고 옆에서 장정 하나가 문서의 한쪽 끝을 잡았지요. 문서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찍 종이가 갈라지는 소리가 장터를 가로질렀고 찢어진 조각이 바람에 날려 느티나무 가지 사이로 흩어졌지요. 조판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지요.
순이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피를 묻히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지요. 순이가 입을 열었을 때 장터의 모든 소리가 멈추었고 나직한 목소리 하나만이 느티나무 가지 사이를 타고 흘렀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함께 배고픈 밤을 견딘 사이입니다. 그 한마디가 장터 바닥에 내려앉았을 때 아무도 고개를 돌리지 못했지요. 만석이 순이에게로 걸어왔습니다. 절뚝거리는 걸음이었으나 한 걸음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순이 앞에 서서 굽은 허리를 할 수 있는 만큼 펴고 순이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순이가 고개를 숙여 만석의 눈과 높이를 맞추었지요. 고맙다. 만석이 말했습니다. 두 글자뿐이었으나 그 안에는 미음 한 그릇부터 적삼 한 벌, 약초 반죽부터 나무 지팡이까지 두 사람이 쌓아 올린 모든 날들이 들어 있었지요. 순이의 눈에서 물기가 차올랐으나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지팡이를 만석에게 건네며 말했지요. 집에 가요, 어르신. 메주가 다 말랐을 거예요. 만석이 지팡이를 받아 쥐었습니다. 순이가 깎아달라 한 적 없는 만석이 스스로 밤새 깎은 그 지팡이였지요. 두 사람은 장터를 나섰습니다. 순이가 반걸음 앞서고 만석이 지팡이를 짚으며 따라갔지요. 더 이상 끈에 매인 짐승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마당 감나무에 새 잎이 돋았지요. 작년 가을 검게 타 들어갔던 가지마다 연두빛, 잎이 손톱만하게 올라와 있었고 가지 사이로 비집고 드는 햇살이 마당 위에 둥근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조판석의 곡물 가게는 장터 한쪽에서 문이 닫혀 있었지요. 장터 느티나무 아래 벌어진 일이 인근 장까지 퍼진 뒤로 거래처가 하나둘 끊어졌고 어느 날 아침 가게 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지요. 어느 일은 아침 살림문 앞에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곡식이었지요. 보리와 좁쌀이 섞인 자루가 삼배 보자기에 쌓여 있었고 보자기 매듭 위에는 아무런 표시도 이름도 없었습니다. 순이는 보따리를 들어 올려 무게를 가늠했고 한참을 문 앞에 서서 남쪽 길을 바라보았지요. 누가 놓고 간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고운 나달이 살림이 넉넉한 집에서 나온 것임을 말해 주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된장 끓는 냄새가 담 너머까지 퍼지고 있었지요. 만석이 쏜 메주로 순이가 담근 된장이었습니다. 솥 앞에 쪼그려 앉아 나무 주걱으로 국을 저으며 불 위에 김을 불어 날리는 순이의 옆에 만석이 앉아 있었지요. 노인이 장작을 한 개비씩 아궁이에 넣으면 순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그 동작에는 수십 번 반복해 온 사이에만 생기는 맞물림이 배어 있었습니다. 밥상을 마루에 놓았지요. 만석이 숟가락을 들기 전에 순이의 그릇에 국을 먼저 떠넣었고 순이가 그 위에 나물 한 젓가락을 올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숟가락 소리만 마루 위에서 달그락거리고 있었지요. 아부지. 순이가 빈 그릇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가늘지도 갈라지지도 않은 집 안에서 100번은 불러본 사람의 편안함이 묻어 있었지요. 아부지라는 세 글자가 순이의 입에서 나올 때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말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만석이 국을 떠서 순이의 그릇에 부었지요.
고기 그릇에 담기는 동안 만석의 손이 잠깐 멈추었고 눈가가 붉어지더니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보았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뒷산 등성이에 진달래가 피었습니다. 산허리를 따라 분홍빛이 띠처럼 돌고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꽃이 피 산길 위로 날려 내려와 흙에 점점이 찍혔지요. 순이의 집에서 뒷산까지 이어지는 오솔길에 두 쌍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혔으며 앞서가는 발자국 하나가 가끔 옆으로 빗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곤 했습니다. 지팡이 끝이 찍힌 자국이 발자국 사이사이에 동그랗게 남아 있었지요. 산길 중턱에서 만석이 걸음을 멈추더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순이가 두어 걸음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지요. 걸으면서 오른손으로 자기 적삼 소매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순아, 만석이 불렀지요. 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석이 손을 내밀었지요. 투박하고 주름진 손이었으나 손바닥이 위를 향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순이가 그 손을 잡았지요. 노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산의 고함에 온몸이 돌처럼 굳던 그 손이 지금은 순이의 손을 쥐고 산길을 올라가고 있었지요. 산등성이 꼭대기에 올라서자 마을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논밭 사이로 초가지붕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장터 느티나무가 새잎을 띄워 둥근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지요. 감나무가 있는 작은 집 한 채가 마을 끝에 보였으며 부엌 굴뚝에서 실처럼 가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기 우리 집이지요? 순이가 만석의 손을 잡은 채 아래를 가리키며 물었지요.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고 빈손을 올려 순이의 머리를 한 번 천천히 쓸어 주었습니다. 순이의 머리카락 사이로 봄바람이 지나갔지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배고플 때 나눈 밥 한 그릇도 추울 때 덮어준 이불 한 채도 아닌 이 세상에 내 자리가 있다고 말해주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진달래 꽃이 피 봄바람에 날려 두 사람의 어깨 위를 스치고 지나갔지요. 꽃이 피 산기슭을 따라 마을 쪽으로 흩어졌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자기들의 집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감나무 위에 제비 한 쌍이 돌아와 앉아 있었으며 처마 밑에는 지난해 없던 새 둥지가 하나 지어져 있었지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이가 나간 노란 사기 그릇은 그 뒤로도 오래도록 부엌 선반 한쪽에 놓여 있었지요. 가장자리가 이가 나간 그 그릇에 밥을 담는 일은 없었으나 순이는 해마다 봄이 오면 그 그릇을 꺼내어 한 번 닦았습니다. 처음 미음을 나누던 그날 봄이 그릇 안에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